아베 정권의 말기에 다다르며 이제 정권이 본격적으로 흔들린다는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모습이 속출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측근들의 비리와 더불어 다양한 스캔들이 수년간 일어났고 지지율을 흔들었으나 아베 내각은 그때마다 관심을 해외로 돌리는 방법을 활용해서 위기를 잘 넘겨왔습니다. 특히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카드는 한국 때리기로 스캔들이 누적되고 내각의 신뢰를 잃어갈수록 한국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외교 조치들이 이어져 결국 양국 관계는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베 총리는 더 이상 해외로 관심을 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일본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해외의 일보다 당장 국내에서의 자신의 안위에 관심이 높아졌고 코로나 기간에 터진 아베 총리의 스캔들은 더 이상 해외의 힘을 빌어서 진화시키기에는 힘이 부족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내 코로나19가 잠시 진정되는 듯 하더니 봉쇄를 풀자마자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더 이상 힘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이제 아베 내각을 받쳐주던 기존의 언론들마저 아베 총리를 비판하기 시작하며 지금까지 눌러왔던 속내들을 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의견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제 양국은 더 이상 다투지 말자는 의견이 눈에 띄게 많아집니다. 아사히 신문은 양국의 다툼은 둘 다 손해라면서 이제 한일 간의 싸움은 멈춰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본은 한국에서 벌어오던 막대한 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의 수출 규제 외에도 일본 여기저기에서 한국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최소한 한국의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활로가 모색되던 지방의 경우에는 더욱 심합니다. 사실 일본의 경제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은 동북아시아의 한국과 중국과 같은 나라였는데 일본은 중국에는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지 못했고 관계를 유지해서 중국 관광객을 유입시켰고 한국에는 정권 유지를 위해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여 한국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은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만 여행을 한다는 것이고 한국은 지방까지 많이 간다는 것으로 일본의 지방자치제에서는 아직까지도 크고 작은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이 다방면으로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일종의 재정 가르기 싸움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도 재정이 부족하니까 지방을 떠받쳐줄 돈을 넉넉하게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돈을 나눠서 내고 각종 산업을 진행하는데 그마저 돈이 없는 지방정부는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았고 신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이런 상황이 2015년 전후에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때 극적으로 한국 여행객이 물밀듯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지방공항을 무리하게 지었던 인프라 사업과도 맞물려서 지방공항을 활성화시켜보겠다는 일본의 지방공무원들이 한국의 저가항공사 관련해 보조금까지 지급해가며 관광을 유치하던 모험이었는데 의외로 대박이 나버렸던 엄청난 성과였던 것입니다. 일본의 지방에 한국 관광객의 자금이 수혈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한국이 일본 중앙정부의 일을 덜어줄 정도로 일부 소도시에는 절대적인 힘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진짜 크게 한 실수는 수출 규제를 자행한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상 못한 자체라며 만약 일본 지방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다는 시뮬레이션이 등장했다면 한국 때리기를 안 했을 것이고 한국과의 약간의 외교적인 위기는 있더라도 협상하면서 일본 관광객 유치는 계속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약 관계가 좋았다면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먼저 일본의 관광산업을 회복시켜줄 것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저가항공사가 일본 지방 곳곳의 소도시까지 완벽하게 취항을 하고 있는 준비된 교통편이 있고 방역까지 타국에 비해서 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나 백색 국가 제외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회방 놓기 등의 외교적 강경책을 보여주지 않고 한국과는 일본의 속내가 어떻든 간에 좋게 지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재정 규모가 적은 소도시들은 한국이 없어 각종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실제로 많은 것입니다. 한국이 수년간 뿌렸던 경제적인 자양분을 거두자 지방에서 정치적 갈등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일본의 신칸센 연결 문제는 한국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다는 것은 한국인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서일본에서 연일 신칸센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와중에 한국의 빈 공간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2022년에 새로 오픈하는 큐슈 신칸센의 니시 큐슈 노선은 비용 문제로 착공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서일본의 사가현은 신칸선 착공 문제가 부담스러워 오랫동안 진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이 노선을 지어봤자 수혜자는 결국 사가현이 아니고 사가현의 남부에 있는 큰 도시인 나가사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가현 지사는 각종 공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2년 풀규격 신칸센에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재래선의 관리 비용이 2배로 뛰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연간 관리 비용이 2억 3천만 엔인데 이것을 나가사키현과 1대2로 나눠서 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산출된 데다가 나가사키현은 1대1로 부담하자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가현이 곤란해하는 이유는 세입이 넉넉하지 않은 데다가 한국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버리는 것이 큰 원인입니다. 그나마 이 라인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사가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한국인의 수입이라도 있어야 지불이 가능합니다. 사가현 야마구치 지사는 줄곧 사가현은 한국에서 헤엄쳐서 올 정도로 가까운 곳이라고 농담을 던질 정도로 한국 관광객 목액에는 자신이 있었고 실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 6년간 기존보다 1000% 한국인이 폭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 말에 기자 간담회를 따로 열어 솔직히 수출 규제 이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를 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럼 그냥 신칸센 라인을 거절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을 유치하려고 나가사키 관계자는 물론이고 여당인 자민당에선 협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야마구치 의원은 여당으로 구성된 규슈전 검토위원회에 호출되어 계속해서 해당 노선을 풀 규격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받고 실제 자민당 다니가와 야이치 중의원이 와서 으름장을 놓으며 나가사키까지 노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야마구치 의원은 가능하지도 않고 사가현에서는 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 다니가와 의원은 사가현 지사는 꼭 한국 같다, 말이 안 통한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민당 입장에서는 사가현의 야마구치 지사가 눈에 가시니까 한국이나 북한처럼 답답하다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사가현 야마구치 지사는 2015년 아베 재집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사가현 지사에 당선된 무소속 의원으로 나가사키와는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야마구치 지사는 재정 기반이 약한 사가현에 더 이상 정부의 막무가내식 재정 쥐어짜내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사키현은 새로운 방식의 노선은 인건비와 자재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사가현에 계속해서 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이고 여당에서도 공격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당국은 집요하게 국토교통상과 철도국장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가현은 쉽지 않다고 하고 있는데 한국 관광객이 거의 사라졌던 사가현을 경유하자는 제안도 거절하게 됩니다. 만약 사가현 공항에 경유 노선이 생기면 추후에 다른 관광객들이 모두 나가사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일본 지방 열차 노선의 관리는 지자체와 정부 등이 비용을 나눠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이 약한 곳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정비 비용이 늘어나고 여름에 홍수 등 재해까지 생기는 경우 세금을 빨아들이는 구멍이라고 할 정도로 사가현과 같은 곳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한국 관광객이 회복되어야 가장 큰 보약이 되는 것이죠. 코로나 수출 규제 이후 1년 동안 이미 한국인에게 정착된 불매운동 습관은 코로나 이후에도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으로 한국사에서는 이미 불매가 어느 정도 생활화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공무원 김모 씨에게는 작년 6월까지 일본이 가장 친숙한 나라였습니다. 일본 차를 타고 유니클로에서 옷을 사고 니콘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김 씨는 1년에 6번 이상 일본을 다녀왔죠. 라면을 먹고 싶으면 부산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당일치기로 대마도를 다녀오기도 했고 돌아올 땐 친구들에게 나눠줄 일본 과자를 양손 가득 안고 왔습니다. 특히 대마도에서 즐기는 낚시는 김씨 삶의 낙이었고 낚싯대는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봄, 여름에는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키나와를, 가을, 겨울에는 오사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할 때 쇼핑도 잊지 않았습니다. 낚싯대와 캠핑용품 등을 일본에서 한국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삶은 지난해 일본이 수출 규제로 촉발한 불매운동 이후 달라진 것입니다. 김씨는 처음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변 눈치 때문에 일본 제품을 멀리했던 게 사실이었다면서도 불매운동이 한창일 때 일본 차라고 유난히 경적을 많이 울리는 것을 듣고 국민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 나 먼저 일본 제품 안 쓰기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일본 제품 정보와 대체할 수 있는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노노 일본 규슈 지역의 물폭탄 원인은 선상 강수대 때문이라는 이 신문 기사는 2017년도 뉴스입니다. 지금 규슈 구마모토현에 내린 엄청난 폭우가 이미 2017년과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선상 강수대, 정난운, 인도양, 태평양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2017년 7월 6일 새벽에도 폭우 때문에 자위대와 경찰 등 7,500명이 투입돼 구조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규슈 지역의 구마모토현 주민들은 도대체 아베는 뭐 했느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대피소는 엉망진창이고 구조활동과 복구 작업도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구마모토현의 이런 모습은 후진국 일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4일 구마모토현에 호우특별경보가 내려진 후에 지금까지 엄청난 폭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들이 희생을 당했고 강변을 따라서 금방 물줄기가 늘어나고 바람에 미쳐 피신도 못하고 고립되었고 산사태도 잇따랐습니다. 절벽이 붕괴되면서 도로도 유실되었고 집과 논들은 짧은 시간 안에 모두 침수가 되어버렸습니다. 4일부터 시작된 폭우는 오늘까지 쉬지도 않고 퍼붓고 있으며 현재까지 큐슈 7현의 가옥 피해는 1만 1,861가구에 이르고 구마모토현에서만 6천여 채를 넘기고 있습니다. 12일까지 큐슈 북부 지역에는 300에서 400mm의 강우량이 예상이 되고 12일 이후에도 호우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토사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빠른 피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구마모토현의 피해자는 사망자 62명이고 실종자 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찰, 소방, 자위대까지 나서서 토사와 나무 등의 철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원봉사자 등 봉사의 손길마저 위험한 상황인지라 일단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피난민들도 급히 공수된 골판지 침대에서 쉬고 있지만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은 대량의 재해 쓰레기 때문에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쓰레기 수용시설의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쏟아지는 가구나 가전제품 등의 쓰레기는 골목이나 도로변에서 방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인네들뿐 아니라 진흙 덩어리는 무거워서 삽질을 하기도 힘겹고 흙탕물인 논바닥은 손도 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주일 이상 폭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할 의욕조차 없기도 하고요. 이렇게 도로가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면서 많은 마을들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헬기가 뜨고 내릴 공간도 없기 때문에 음료수 등의 물품을 공급하기도 어렵고 전기와 수도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언제까지 고립이 되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아기와 노인들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특별히 복용해야 하는 약마저 떨어져 간다고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마모토현에서는 비가 쏟아지면서 구호 활동과 쓰레기 대책 등의 작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복구에 대한 목표도 없고 불편한 피난처에 익숙해져 버렸다면서 버려진 것처럼 무섭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에는 새로운 이재민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분위기는 더 우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폭우와 대피와 피난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불안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대책으로 내버려둔 아베 정부에 대한 원망도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아베 정부는 장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영화 2년 7월 호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재해 발생 후에 복구 활동의 원활화를 기대하는 것이고 또 재해의 경험과 소중한 교훈을 후세에 널리 알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베 정부는 영화 2년 7월 호우의 시작일과 끝 날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뭐가 급한 일인지도 모르네요.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사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름을 붙이고 교훈을 찾는다니 정말 엉뚱한 짓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부터 영화 2년 7월 호우의 원인을 찾는다고 아베 정부는 분주합니다. 인도양의 고온이 원인이니 태평양과 기압 차이가 하강 기류가 일본 쪽으로 비구름을 발달시켰다는 등을 찾았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폭우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과 한반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이 장마전선을 일본의 동서로 뻗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태평양 고기압도 역할을 해서 일본 열도에만 폭우가 쏟아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태평양의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인도양 등 열대 부근에서 구름의 발생이 활발해진 영향이라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과 한반도와 태평양의 영향으로 바람과 고기압으로 일본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유별나게 긴 기간 동안 선형 강수대를 형성해서 일본 열도의 상공에 딱 줄을 그은 것처럼 장마 전선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일이라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 이런 선형 강수대는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도시와 시골은 이런 폭우에 금방 무너질 정도로 취약한 환경입니다.
몇십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은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과 배수 시설 등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매몰되고 토사가 쏠려올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상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을 보면 아베도 나쁜 놈이고 일본 주민들도 참 어리석네요.